1911년에 문턱에 서서 로알 아문센이라는 한 남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바다 표범 고기를 번호가 매겨진 보급 기지에 꼼꼼히 배열하고 있습니다. 주변 풍경은 너무 황량하여 돌무더기 하나만 잘못 놓여도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광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페미컨의 정확한 열량 밀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키가 바람에 깎인 얼음 능선인 사스트루기를 가로지르는 정확한 각도도 생각합니다. 또한 그의 개들이 썰매를 40마일 더 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방 비축량을 가지고 있는지 숙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극의 진정한 장벽을 넘는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신화 속 극적인 얼음벽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결정이 살아서 돌아올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생존에 숨막히는 수학이었습니다. 아문센은 캐나다 북극에서 네트실릭 이누이트족과 수년간 지냈습니다. 그는 유럽 탐험가들이 원시적인 지식이라고 일관되게 일축했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땀이 피부에 얼어붙지 않고 배출되도록 헐렁한 모피 옷을 입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조랑말이나 모터 썰매와 달리 개들은 보급품이 부족할 때 서로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훌륭하면서도 끔찍한 자급자족 운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해가 다시 떠오르기 전 지평선에 겨우 닿는 자정의 태양 위치를 사용하여 항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환경이 따뜻함의 부재, 지형 지물의 부재, 그리고 용서의 부재만을 제공할 때 살아남기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아문센이 마주한 얼음벽은 수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장벽이었습니다. 로스 빙붕은 해수면에서 150피트 높이의 절벽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크기만 한 떠다니는 빙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다 쪽으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면서도 완전히 정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을 건너는 것은 선원들이 장벽이라고 부르는 곳을 횡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하나의 흰색 공허로 합쳐져 깊이 인식을 없애는 황량한 평원이었습니다. 당신 옆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은 우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썰매도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각적 참조 지점이 부족한 당신의 뇌는 환각을 만들어냈습니다. 환영의 산, 상상의 돌무더기, 그리고 당신이 접근하면 사라지는 구조대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문센의 탐험대는 1911년 10월 19일 고래만 기지를 떠났습니다. 5명의 대원이 52마리의 그린란드 개가 끄는 4개의 썰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너무 지루하여 신성하게 여겨질 정도의 일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배급된 파라핀으로 눈을 녹여 차를 만들었습니다. 400파운드의 짐을 끌고 6시간 동안 스키를 탔습니다. 개들에게 페미컨과 말린 생선 혼합물을 먹이기 위해 멈췄습니다. 그들은 썰매에 장착된 나침반과 태양의 위치를 이용하여 항해하고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경쟁 영국 탐험대를 이끌던 로버트 팔콘 스콧은 시베리아 조랑말과 모터 썰매를 선택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더 문명적이고 더 현대적이며 영국 제국주의 정체성에 더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랑말들은 땀을 흘렸고 그 땀은 얼음 조각으로 얼어붙어 살을 벗겨냈습니다. 모터 썰매는 며칠 만에 고장났습니다. 스콧의 대원들은 결국 직접 썰매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6,000칼로리를 소모하면서 약 4,500칼로리만을 섭취했습니다. 그들은 연료를 위해 천천히 자신의 몸을 대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문센이 장벽의 건너편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진실은 소설보다 더 이상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재를 발견했습니다. 1911년 12월 14일 54일의 여정 끝에 아문센의 탐험대는 남위 90도, 즉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이전 800마일과 너무나 동일한 풍경을 발견하여 도착을 확인하기 위해 천문 관측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산도, 표식도, 얼음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남극 장벽의 건너편은 대륙 전체가 하나의 연속적인 장벽임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2마일 두께의 얼음 사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얼음 자체는 수십 년에 걸쳐서만 측정 가능한 속도로 느린 강처럼 바다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아문센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신선한 스키 자국이 있었습니다. 검은 깃발이 깃대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순간 그는 다른 탐험대가 자신들을 앞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은 3주 전에 보급 기지를 설치하던 중 자신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녹지도 압축되지도 않는 얼음 속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시간 자체가 이곳에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누구의 깃발이었을까요? 그 깃발은 노르웨이 국기였습니다. 아문센의 선발대가 꽂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3마일 떨어진 곳에서 로버트 팔콘 스콧은 같은 좌표를 향해 썰매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먼저 도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콧의 남극 얼음 장벽 횡단은 단순한 횡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 장교에서 굶주린 동물로의 변모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필체가 정확하고 통제된 상태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점점 더 멀어진 일기 항목에 기록되었습니다. 셀콧은 아문센보다 5주 늦은 1912년 1월 17일에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노르웨이의 하콘 7세 국왕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귀환 도중 아문센이 사망할 경우 그의 성공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정중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날 스콧의 일기 항목은 자제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남극점에 도착했으나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썼습니다. 스콧은 그곳이 끔찍하고 우선권이라는 보상 없이 고생하기에 충분히 비참한 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기가 전달하지 않는 것은 그의 팀이 텐트 안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비 장비, 추가 보급품, 그리고 아문센의 귀환 여정 보급 기지에 대한 세심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급 기지는 정확한 마일 표지에 예비 항해 깃발과 함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탐험대의 차이는 용기가 아니라 방법론이었습니다. 아문센은 계획에 따라 개들을 죽였습니다. 그 개들을 남은 동물들에게 먹여 짐을 줄이고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세우콧은 조랑말이 쓰러질 때까지 도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영하 40도 화씨에 달하는 기온의 표면을 가로질러 썰매를 직접 끌었습니다. 각 대원당 200파운드에 달하는 썰매였습니다. 사람이 썰매를 끄는 것은 더 고귀하고 더 영국적이며 고난을 인격 형성의 이상과 더 일치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그것은 연력학적으로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썰매를 끄려면 팔을 뻗어야 했고 이는 사지를 통한 열 손실을 최대화하는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대조적으로 개들은 썰매를 끄는 동안 천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털은 온기를 재활용했습니다. 스콧의 팀은 귀환 여정에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누적된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그룹에서 가장 강했던 에드거 에번스 하사는 2월 4일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후 그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괴혈병, 저천증, 그리고 탈진으로 인한 뇌출혈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2월 17일 비어드모어 빙하 기저부에서 사망했습니다. 두 발의 심한 동상과 궤절을 앓던 로렌스 오츠 대위는 3월 16일 눈보라 속으로 텐트 밖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명의 대원만이 남았습니다. 스콧, 닥터 에드워드 윌슨, 그리고 헨리 바워스 중위였습니다. 그들은 연료, 식량, 그리고 생존 장비가 들어있던 보급 기지에서 11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망했습니다. 불과 11마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텐트 안에 가둔 눈보라는 9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몇 주 동안 천천히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스콧의 마지막 일기 항목은 동상에 걸린 손가락으로 침낭 안에서 쓰였습니다. 그것은 텐트 천이 벌럭이는 소리, 연료관이 얼어붙어 켤 수 없었던 파라핀 스토브의 냄새를 묘사합니다. 또한 끝없이 느껴지면서도 숨막히게 작은 공간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느낌을 설명합니다. 스콧은 자신들이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물론 약해지고 있으며 끝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애석하지만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시신들은 8달 후 수색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추위 속에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스콧은 자신의 침낭 안에 일기장과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윌슨과 바웨어스는 잠든 듯한 자세로 놓여 있었습니다. 수색대는 그들 위에 텐트를 무너뜨리고 얼음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들을 남극에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얼음벽이 스콧에게 드러낸 것은 지리적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급제도, 도덕적 틀 또는 인간의 의지에 반응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을 때 영국 제국주의 방법론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무엇이 사람들을 이런 여정으로 이끌었을까요? 그 답은 탐험이 아니라 더 평범한 힘인 지도 제작에 있었습니다. 남극은 마지막으로 지도에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제국들에게 지도에 없는 공간은 경제적, 전략적 불확실성을 의미했습니다. 남극의 얼음벽은 지도에서 처음에는 공백으로 존재했습니다. 제국시대에 공백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893년부터 1905년까지 왕립지리학회 회장을 지낸 클레멘츠 마크햄 경은 20년간 영국 정부의 남극 탐사를 지원하도록 로비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도 제작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선을 그어 부재에 대한 지식을 주장하는 행위였습니다. 마크햄의 집착은 특정한 역사적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56년 젊은 해군 장교였던 그는 북극에서 길 잃은 프랭클린 탐험대를 찾던 중 세 척의 배가 얼음에 갇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납중독, 괴혈병, 저천증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2년 동안 얼어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이 극지방을 지도화하지 못한 것이 도덕적 실패라고 믿으며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지식에 있어 약점을 드러내는 간극이었습니다. 마크햄은 1901년부터 1904년까지의 디스커버리 탐험대 지휘자로 로버트 스콧을 직접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스콧의 극지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대 훈련 중 해군 장교로서 그가 보여준 성과 때문이었습니다. 스콧은 문서화와 지휘 계통 규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마크햄의 근본적인 오산이었습니다. 그는 남극 탐사가 해전과 비슷하다고 믿었습니다. 규율과 기록 유지를 겨루는 경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음벽은 규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여력학, 지리, 그리고 운에만 반응했습니다. 스콧의 탐험대가 만든 지도는 그 시대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측량기구인 더돌라이트를 사용하여 위치를 삼각 측량하고 트랜스 안타크틱 산맥을 스케치했습니다. 이 산맥은 빙붕에서 갑자기 솟아올라 14,000피트에 달하는 본구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스콧의 팀은 현대 장비 없이 이 산들을 올랐습니다. 그들은 뻣뻣하게 얼어붙는 삼밧줄, 단열 기능이 없는 가죽 부츠, 그리고 비었을 때 40파운드가 나가는 나무 프레임 배낭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빙하의 균열인 크레바스에 빠졌습니다. 크레바스는 100피트 깊이에 눈다리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임시 도르라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서로를 끌어올렸습니다. 스콧의 첫 번째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어니스트 셰클턴 중위는 보급 기지 설치 여정 중 괴혈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극지 작업에 너무 약하다고 여겨져 불명예스럽게 집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는 7년 후 자신의 탐험대를 이끌기 위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는 굴욕감에 의해 자신의 인내력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초기 지도 제작자들이 발견한 것은 남극이 전통적인 의미의 대륙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륙 크기의 빙하로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느리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압축된 눈으로 형성된 이 빙상은 평균 1.2마일 두께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2.8마일을 초과했습니다. 얼음의 무게가 해수면 아래로 기반함을 눌러놓을 만큼 두꺼웠습니다. 해안에서는 이 얼음이 바다와 만나 빙산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육지에 붙어 있으면서도 떠다니는 영구적인 빙붕을 형성했습니다. 아문센과 스콧이 모두 건넌 로스 빙붕은 기술적으로 육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스해에 떠있는 20만 제곱마일 크기의 얼음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섬과 해저 능선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를 걷는 것은 자신의 표면 장력으로 지탱되는 얼어붙은 바다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수피트씩 바다 쪽으로 움직였지만 정지하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도들은 다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남극은 숨겨진 세상을 보호하는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세상이었고 부족한 것으로만 정의되는 풍경이었습니다. 토착인 인류는 이곳에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생물량을 필요로 합니다. 남극 내륙은 빙하 및 호수의 미생물 외에는 어떤 생명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탐험가들은 산, 계곡, 어쩌면 빙하 없는 피난처까지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지열로 유지되는 따뜻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은 모습만 발견했습니다. 얼음, 바람, 추위, 그리고 침묵뿐이었습니다. 얼음벽의 다른 쪽은 그저 더 많은 얼음벽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방으로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쓸모가 있었습니다. 1912년에 이르러 여러 나라는 탐험을 통해 남극의 영토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깃발을 꽂고 주권을 주장하는 문서를 남겼습니다. 얼음벽은 땅이 아닌 땅의 개념 위에 그려진 경계가 되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죽도록 보낸 선례에 의해 강제된 법적 허구였습니다. 아문센의 횡단은 노르웨이의 영유권을 부여했습니다. 스콧의 죽음은 영국의 영유권을 주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각각 탐험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만들고 이름을 붙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리적 지식은 지정학적 자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닌 다르고 더 기이한 이유로 남극을 횡단했습니다. 바로 그의 선원들을 얼음 자체에서 구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의 1914년부터 1917년 제국 남극 횡단 탐험대는 대륙을 횡단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배 엔듀런스는 육지에 닿기 전 웨델해의 유빙에 갇혔습니다. 바에는 움직이는 얼음의 압력으로 선체가 서서히 부서지는 동안 10개월 동안 표류했습니다. 그리고 1915년 11월 21일 침몰했습니다. 이는 28명의 선원들이 문명에서 1200마일 떨어진 유빙 위에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셰클턴이 남극 장벽의 다른 쪽에서 발견한 것은 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없는 인간 인내력의 절대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는 497일 동안 이 심리적 경계를 걸으면서 모든 선원들을 살려냈습니다. 셰클턴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유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빙은 바닷물이 얼업한 형태로 변하고 남극 해류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형성됩니다. 바람과 조류에 의해 유빙은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변하는 모자이크 모양을 이룹니다. 압력 능선은 충돌하는 판들에 의해 위로 밀려 올라간 얼음 덩어리 벽입니다. 이것은 30피트 높이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리드, 즉 열린 물길은 몇 시간 내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셰클턴의 선원들이 야영했던 얼음은 동시에 그들의 구원이자 덫이었습니다. 얼음은 그들을 물 밖으로 나오게 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육지로부터 멀리 이동시켰습니다. 그들은 5달 동안 유빙 위에서 북쪽으로 표류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 육지를 향해 수평선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물가의 고기와 펭귄을 배급하여 먹었고 바람에 새고 얼고 찢어지는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1916년 4월 9일 그들이 차지했던 유빙기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엔듀런스에서 건져낸 세 척의 구명 보트를 진수했습니다. 그리고 빙산들 사이를 헤치고 100마일 떨어진 코끼리 섬으로 노를 저어갔습니다. 코끼리 섬은 산으로 이루어진 무인도였습니다. 그 여정은 이래 동안 이어졌습니다. 파도가 보트 위로 계속 부서지면서 선원들을 얼음으로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잠든 사람들은 저천증과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뇌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물 공급원은 꽁꽁 얼었습니다. 한 남성은 탈수로 인한 환각에 시달려 바닷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제지당했습니다. 1916년 4월 15일 그들이 마침내 코끼리섬 해안에 도착했을 때 여러 명이 쓰러져 울었습니다. 그것은 안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구조선도 수색하리라 생각지 않을 곳에 도착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셰클턴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구명보트 한 척을 타고 남극해를 가로질러 800마일을 항해할 것이었습니다. 남극해에 건너 사우스 조지아의 포경 기지로 가서 구조를 요청하고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남극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친 바다입니다. 파도는 일상적으로 50피트를 초과합니다. 바람은 육지에 방해받지 않고 남극 대륙을 맴돌며 몰아칩니다. 22피트 길이의 구명보트로 이곳을 항해하는 것은 자살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보트는 침수를 막기 위해 캔버스 갑판으로 개조된 상태였습니다. 시애클턴은 5명의 선원을 동행자로 선택했습니다. 항해 기술이 아니라 심리적 회복력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반응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916년 4월 24일 코끼리 섬을 떠났습니다. 침몰에서 살아남은 육분의와 크로노미터를 사용하여 항해했습니다. 17일 동안 그들은 선원 프랭크 워슬리가 훗날 끊임없는 악몽이라고 묘사한 것을 견뎌냈습니다. 파도는 몇 분마다 보트 위로 부서져 끊임없이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기온은 침낭을 뻣뻣한 튜브처럼 얼게 만들었습니다. 갈증은 너무 심해서 자신의 소변을 마시는 환상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해에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은 며칠 동안 천체 항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항해하는지 아니면 사우스 조지아를 지나 대서양으로 표류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워슬리는 흩어지는 구름 사이로 한 번 태양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섬에서 50마일 이내에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섬에 도달할지 완전히 지나칠지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5월 10일 사우스 조지아의 무인 남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은 빙하와 절벽으로 둘러싸인 만이었습니다. 포경 기지는 북부 해안에 있었습니다. 22마일 떨어진 곳으로 아무도 오르지 못했던 산맥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셰클테온, 워슬리, 그리고 톰 크리는 36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이 횡단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목수의 자기를 얼음 도끼로, 밧줄을 유일한 등반 장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폭포를 등부터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5월 20일 그들이 스투롬네스 포경 기지로 걸어 들어갔을 때 기지 관리자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옷은 소금과 고래 기름으로 뻣뻣했고 유령 같은 어조로 영어를 말하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코끼리 섬의 선원들을 구조하는 데는 3달에 걸쳐 4번의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얼음 상태가 그 이전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1916년 8월 30일 칠레 예인선 옐초가 마침내 섬에 도착했을 때 남아있던 22명의 선원 모두가 살아있었습니다.
셰클턴의 횡단은 남극의 얼음벽이 이전 탐험가들에게 숨겨왔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은 장비나 계획보다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합리적인 유인이 개인적인 공황 상태를 가리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경험했던 것을 어떻게 소화했을까요? 그 답은 평범하면서도 잊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레이몬드 프리스틀리는 스콧의 테라노바 탐험대와 셰클턴의 로스하의 파티에 참여한 지질학자였습니다. 그는 남극 얼음 위에서 총 4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1917년 영국으로 돌아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참후에서 살아남았고 결국 버밍엄 대학교의 부총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는 성공적이고 평범한 학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1982년 공개된 그의 개인 일기는 한 남자를 드러냅니다. 그는 특정 반복되는 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특징 없는 평원을 혼자서 썰매를 끌고 있었습니다. 보급품이 바닥났음을 알았지만 걷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것은 죽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프리스틀리의 경험은 극지 탐험가들 사이에서 흔했지만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용어는 1980년이 되어서야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PTSD로 인식되는 증상들이 탐험가들의 후기 기록 전반에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과각성, 침투적 기억, 감정 마비, 그리고 프리스틀리가 평탄함이라고 부른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극단적인 경험 후 평범한 삶에서 흥분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능력이었습니다. 셰클턴의 엔듀런스 탐험대 사진작가 프랭크 헐리는 남은 생애를 위험을 쫓으며 보냈습니다. 그는 2차례의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전투사진 촬영에 자원했습니다. 마치 남극의 강렬함을 재현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스콧의 테라 노바 탐험 중 세계 최악의 여정이라 불리는 겨울 여정에 참여했던 애플슬리 체리 게러드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세계 최악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을 완성하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이를 쪼갤 정도로 혹독한 추위와 잠과 깨어남의 경계를 지울 정도로 완전한 어둠을 묘사할 적절한 언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겨울 여정은 남극 겨울 동안 황제 펭귄 알을 수집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펭귄이 번식하는 유일한 시기였으며 발생학 연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체리 게러드, 에드워드 윌슨, 그리고 헨리 바워스는 250파운드 썰매를 60마일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케이프 이반스에서 케이프 크로지어까지 24시간 내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77화씨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텐트는 허리케인급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눈더미 아래 침낭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질식하기 전에 얼어 죽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바람이 멈추자 그들은 4분의 1 마일 떨어진 곳에서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찢어졌지만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3개의 펭귄 알을 수집하여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그 알들을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큐레이터는 정중한 무관심으로 알을 받았고 지하실에 보관했습니다. 체리 게러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겨울 여정을 강행한다면 당신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펭귄 알뿐이라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극 얼음 벽의 다른 쪽에서 발견한 것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 상태였습니다. 그곳은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존재의 기본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위안을 주지 못했고 위안은 너무나 먼 기억이 되어 허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남극에서 겨울을 보낸 대원들에 대한 현대 연구는 뇌 구조의 측정 가능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기억과 공간 내비게이션을 담당하는 해마는 길어진 극지방의 어둠 동안 줄어듭니다. 반면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전전두엽 피질은 활동 감소를 보입니다. 감각적 변화가 부족한 뇌는 본질적으로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초기 탐험가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아의 느린 소멸로 경험했습니다. 외부의 공허함과 합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극의 장벽을 횡단한 한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소멸을 추구했습니다. 탐험이 아닌 영적 수행의 한 형태였습니다. 1934년 리처드 버드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123마일 떨어진 기상 관측소에서 5달을 홀로 보냈습니다. 그는 인내력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고독의 절대적 한계를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오작동하는 난로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구조되었고 얼음을 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글을 썼습니다. 사회적 맥락이 벗겨진 의식 자체의 구조를 반영하는 거울로 묘사했습니다. 버드는 자신을 찾아보고 싶었다고 썼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외부 자극이 없는 자아가 일종의 얼음벽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억, 습관,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장벽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핵심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깥의 얼음과 안쪽의 얼음이 서로를 비추었습니다. 남극의 장벽이 지리적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이라는 이러한 깨달음은 남극 탐험의 마지막 단계를 형성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영광을 위한 대륙 횡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이 부재할 때 인간 시스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956년에 이르러 영웅적 탐험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를 연구 기지가 대체했습니다. 그것들은 얼음 위에 지어진 작은 도시들이었습니다. 과학자, 지원 직원, 군인으로 구성된 순환 대원들이 1년 내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은 로스 섬에 맥머도 기지를 세웠습니다. 소련은 남극에서 어떤 해안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접근 불능극의 보스토크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영국, 호주, 프랑스,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결국 수십 개국이 전초 기지를 세웠습니다. 이는 대륙을 미지의 땅에서 실험실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건너야 할 장벽이었던 얼음벽은 이제 거주할 환경이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러한 전환의 다른 쪽에서 발견한 것은 남극의 진정한 극한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대륙은 탈출이 불가능할 때 인간 공동체가 어떻게 분열되거나 결속되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월동 증후군은 1960년대에 처음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증후군은 남극 기지 대원들 사이에서 예측 가능한 심리적 진행을 설명합니다. 첫째 딸은 높은 사기, 신선함, 그리고 동료애를 특징으로 합니다. 둘째 딸은 일상이 굳어지면서 지루함과 짜증을 가져옵니다. 셋째 딸은 겨울에 극심한 어둠과 겹치며 연구자들이 삼붕이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이 현상은 우울증, 대인관계 갈등, 심한 경우 정신병적 붕괴로 나타납니다. 대원들은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같은 하루를 반복해서 살고 있으며 기지가 심리적으로도 탈출 불가능한 감옥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사소한 갈등이 증폭됩니다. 음악 선택, 요리 냄새, 또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누군가가 너무 크게 숨 쉬는 것과 같은 분쟁이 존재론적 위기가 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59년 보스토크 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 기상학자가 체스 게임 문제로 다른 연구원을 빙벽 등반용 도끼로 공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 기록은 봉인되었고 이 사건은 진위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호주의 데이비스 기지에서 일어난 1996년의 사례입니다. 한 요리사가 음식 준비에 대한 논쟁 중에 다른 대원을 부엌칼로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공격자는 진정제를 투여받고 겨울이 끝나고 대피가 가능할 때까지 넉 달 동안 격리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심리 검사를 통과했지만 검사는 개인의 회복력을 테스트했을 뿐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회적 적합성은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남극 프로그램은 과학 연구만큼이나 사회공학을 엄격하게 강조합니다. 월동 대원들은 갈등 유형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도록 설계된 성격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선발됩니다. 기지에서는 의무적인 사교 행사를 계획합니다. 영화의 밤, 테마 만찬, 한겨울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발한 휴일 등이 있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는 시간에 구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기지에서는 대인관계 역학을 관리하고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중재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인 전담 기지 관리자를 고용합니다. 결국 얼음 장벽은 인간이 갇혔을 때 서로 사이에 쌓은 벽보다 덜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남극의 고립을 억압적이지 않고 명료하게 발견한 한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1999년 아문센 스콧 남극점 기지에 주둔했던 의사 제리 닐슨입니다. 그녀는 겨울 동안 가슴에서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둠과 극한의 추위 때문에 대피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비의료인 직원들에게 생체 검사를 수행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스스로 암을 진단하고 7월 한겨울에 보급 비행기가 공중 투하한 약물로 자가 화학 요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비상대피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이 경험이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상한 친밀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친밀감은 남극 대륙의 무관심으로 인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남극은 당신의 생사에 관심이 없다고 썼습니다. 그런 명료함은 거의 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무관심, 즉 남극의 근본적인 특성은 연구 주제이자 철학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보스토크 기지에서 얼음 코어를 시추하던 기후 과학자들은 42만 년 전에 형성된 얼음을 추출했습니다. 그들은 갇힌 기포를 분석하여 지구의 대기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이 코어는 1999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42만 년 중 어느 시점보다 높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인류의 기후 변화에 대한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분리된 것처럼 보였던 남극은 인류가 행성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기록 보관소가 되었습니다. 얼음 장벽은 녹고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녹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극 대륙의 빙상은 해안 빙하가 바다로 흐르는 속도를 가속화하는 동안에도 내륙에서는 여전히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측정 가능하게 녹고 있었습니다. 스콧을 죽이고 셰클턴을 가두었던 장벽들은 얇아지고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보물이나 숨겨진 땅이 아니라 암석, 물, 그리고 3,500만 년 동안 얼음 밑에 숨겨져 있던 대륙의 기본 지질학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남극 얼음 장벽의 다른 면에서 발견한 것은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얼어붙은 역사의 층들은 모든 화산 폭발, 모든 소행성 충돌,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지구에 영향을 미쳤던 태양 복사량의 모든 변동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륙은 기록 보관소였고 그것을 읽는 것은 인간이 가정했던 안정성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얼음 장벽은 항상 일시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일생을 몇 초처럼 보이게 만드는 시간 척도 위에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마지막 건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모든 여정을 재구성합니다. 남극은 인간이 건너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을 통해 건너가 생리, 심리, 유전학의 흔적을 남기는 장소라는 깨달음입니다. 얼음 장벽은 단순히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2년 남극 월동대원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던 연구자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면역 기능 및 일주기 리듬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 측정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는 온대 기후로 돌아온 후 최대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헤이발 만 피트 고원의 프랑스 이탈리아 공동기지인 콩코르디아 기지에 주둔했던 과학자들은 극한의 추위와 고립에 대한 세포 수준의 적응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남극은 실시간으로 그들의 생물학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얼음 장벽은 단지 지리적 장벽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건넌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유전체에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미묘했지만 중요했습니다. 신진대사와 천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겨울 동안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백혈구 프로필은 만성적인 경미한 염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신체가 추위 노출을 지속적이고 낮은 강도의 감염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장내 미생물 군집, 즉 소화관에 서식하는 수조개의 박테리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월동 대원들은 미생물 다양성에서 극적인 감소를 보였습니다. 일부 종은 완전히 사라지고 북극 토양에서 흔히 발견되는 한랭 적응 박테리아로 대체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남극 생태계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미생물 수준에서 대륙에 의해 식민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뇌에서 일어났습니다. 배치 전후 월동 대원에게 자기 공명 영상을 사용한 신경과학자들은 해마가 평균 7% 수축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에게서 보이는 감소와 비슷했습니다. 비록 복귀 후 부분적으로 가역적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해마는 공간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그 위축은 탐험가들이 1세기 이상 묘사했던 해리성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풍경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 기억과 현재 경험이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극은 그 자체의 특징, 즉 특징이 없고 변함없으며 뇌가 처리하도록 진화한 감각적 변화가 없는 상태로 일시적이고 환경적으로 유발된 인지장애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불편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남극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생물학적 수준에서 변화시킨다면 초기 탐험가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현대 연구자들은 스콧의 시신에서 보존된 머리카락, 피부, 심지어 손톱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샘플은 1956년 그의 무덤 위에 십자가를 세운 탐험 중에 회수되었습니다. DNA 분석은 심각한 괴혈병, 영양실조, 노출과 일치하는 손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덜 예상치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만성 수면 부족의 표지였습니다. 스콧이 자신을 죽인 눈보라 속에서 쓴 마지막 일기에는 점점 더 불규칙한 필체와 구문이 나타납니다. 이는 인지기능 저하를 시사합니다. 그는 단지 얼어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뇌는 렘 수면 부족으로 기능이 정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신경 회복에 필요한 깊은 수면 주기를 방해하는 한랭 스트레스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추위와 굶주림뿐만 아니라 현실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없는 뇌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현대 남극의학은 이제 수면을 중요한 자원으로 취급합니다. 음식이나 연료만큼 신중하게 모니터링됩니다. 월동 대원들에게는 새벽을 시뮬레이션하는 광선 치료 램프가 지급됩니다. 이는 몇 달간의 어둠 속에서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도록 시간을 맞춥니다. 기지에서는 정숙 시간과 소등 시간 일정을 시행하여 수면 패턴에 구조를 부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일주기 주기는 24시간보다 약간 길게 운영됩니다. 그리고 낮 시간 단서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25시간 또는 26시간 하루로 이동합니다. 이는 시계와 서로 간의 동기화를 해제합니다. 수면 부족은 결국 얼음 장벽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조용하고 누적적으로 판단력을 저하시켜 다른 모든 위험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러한 효과를 경험하기 위해 자원한 한 대원이 있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2005년 콩코르디아 기지를 화성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립, 감금, 감각 박탈이 장기 우주 임무에서 예상되는 조건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승무원들이 햇빛, 신선한 음식, 신속한 대피 옵션 없이 9달간의 배치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또는 적응에 실패하는지 연구했습니다.
목표는 우주에서 파열이 구조 불가능한 죽음을 의미하기 전에 심리적 및 생리적 한계점을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간의 신체는 거의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마음은 의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립을 화성 훈련 또는 미래 탐험의 기여로 해석한 승무원들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으로 본 사람들보다 정신 건강을 더 잘 유지했습니다. 얼음 장벽은 이야기로 변형될 때 더 잘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즉, 고통이 목적으로 재구성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것이 셰클튼이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대원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물류뿐만 아니라 이야기꾼으로서의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결국 생존보다 더 큰 무언가로 통합될 것이라는 공유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마지막 건너이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여정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남극이 나머지 세계로 건너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얼음 장벽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2002년에 가장자리에 서서 라센비라는 빙하가 실시간으로 붕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35일 동안 로드 아일랜드 주 크기인 3,250제곱킬로미터에 떠있는 빙붕이 수천 개의 빙산으로 부서져 웨델해로 무너집니다. 위성 이미지는 이 사건을 타임랩스로 포착합니다. 단단한 흰색 공간이 깨진 거울처럼 균열을 일으키고 이어서 파편들의 혼돈 속으로 녹아내립니다. 이 빙붕은 최소 10,000년 동안 아마도 마지막 빙하기 이후로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붕괴하는 데 5주가 걸립니다. 당신은 문명보다 오래된 장벽의 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안정한 측면은 그것이 얼마나 평범하게 보이는가입니다. 폭발도 극적인 붕괴 전선도 없습니다. 그저 얼음이 조용히 고체 상태를 멈추고 개념화하기 어려운 양으로 액체로 변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라센비의 붕괴는 융의 연못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unusually 따뜻한 여름 동안 표면에 형성된 액체물 웅덩이였습니다. 물은 얼음보다 밀도가 높아서 균열을 채우고 수압 파쇄를 통해 균열을 넓혔습니다. 물의 무게가 균열을 아래로 전파시켜 아래의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강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빙붕은 구조적 무결성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1995년 과학자들은 작은 융의 연못을 관찰하고 그것을 흥미로운 현상으로 기록했습니다. 2000년 연못은 확장되었습니다. 2002년 1월 빙붕은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까지는 사라졌습니다. 남극 얼음 장벽의 다른 면은 숨겨진 땅이 아니라 열린 바다로 밝혀졌습니다. 장벽 그 자체는 영구적이라는 환상이었고 인류가 실수로 초과하기 시작한 좁은 온도 범위 내에서만 단단했습니다. 빙하학자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라센비 빙붕의 붕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패턴의 일부였습니다. 남아메리카를 향해 튀어나온 대륙의 최북단 확장부인 남극 반도에 있는 빙붕들은 50년 동안 순차적으로 해체되어 왔습니다. 라센A 빙붕은 1995년에 붕괴했습니다. 라센비 빙붕은 2002년에 붕괴했습니다. 반도에 남아있던 가장 큰 빙붕인 라센C는 2017년에 1조 톤의 빙산을 만들어내며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이 빙붕들은 대륙 내부에서 흘러내려오는 빙하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빙붕이 사라지자 빙하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빙하들은 대륙 내부의 강설량으로 보충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빙벽은 단순히 녹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륙 전체 배수 시스템의 제동 장치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수치는 추상적으로 커졌습니다. 온난화에 가장 취약한 남극 대륙의 일부인 서남극 빙상이 완전히 붕괴한다면 전 세계 해수면은 약 3.3m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10.8피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된 이 과정은 해양 빙상 불안정성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드백 루프의 한 형태입니다. 따뜻해진 바닷물이 빙하의 바닥을 녹여 빙하가 더 깊은 물로 후퇴하게 만듭니다. 이는 더 많은 얼음을 녹이는 데 노출시키고 이로 인해 후퇴가 가속화됩니다. 빙벽은 인간의 개입이 무의미해지는 티핑 포인트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무관심한 남극 대륙은 인간의 후회에도 무관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붕괴를 내부에서부터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영국 남극 탐사대의 한 팀이 로스 빙붕을 뚫었습니다. 그들은 아문센과 스콧이 건넜던 바로 그 빙붕을 통과하여 아래 바다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죽은 환경을 예상했습니다. 즉, 수천 년 동안 대기로부터 고립된 차갑고 어두운 물을 예상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900m의 얼음 아래에서 작은 갑각류인 엽사유가 헤엄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엽사유는 열린 바다에서 해류에 의해 운반된 유기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빙벽은 불투과성 장벽이 아니라 막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고 투과성을 지니며 끊임없이 느리게 교환하는 생태계를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가장 고립된 지점에서조차 생명은 지속되고 적응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발견은 남극의 빙벽 다른 쪽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재구성했습니다. 다른 쪽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은 빙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그곳에서 대륙의 비밀들, 예를 들어 빙하 아래 호수, 산맥, 미생물 생태계 등이 플라이오세 이후 가장 따뜻한 대기에 노출될 것이었습니다. 플라이오세는 300만 년 전이었습니다. 고대 빙핵을 연구하는 고기후 학자들은 플라이오세 동안의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오늘날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때 남극 대륙은 부분적으로 얼음이 없었습니다. 해안을 따라 툰드라 생태계가 있었고 트랜스 남극 산맥에는 숲이 있었습니다. 빙벽은 지질학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인간 진화와 우연히 일치했던 일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빙벽을 건넜던 탐험가들을 형성했지만 그 탐험으로 인해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수천 마일 떨어진 대륙에서의 산업 활동을 통해 인류는 의도치 않게 남극 대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탐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서였습니다. 빙하학자들이 다른 쪽에서 발견한 것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빙벽이 녹고 있던 이유는 인간 문명이 화석 연료를 태웠기 때문입니다. 이 연료는 남극 대륙이 아직 숲으로 덮여 있던 시절 대륙 아래에 묻혀 있던 고대 식물 물질로 형성된 석탄, 석유, 천연가스였습니다. 대륙의 과거와 미래는 현재로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영광, 지식 또는 생존을 찾아 빙벽을 건넜던 탐험가들은 얼음으로 쓰인 도서관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이제 그 도서관은 느린 움직임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매의 해빙기는 재로 변하는 페이지였고 붕괴된 각 빙붕은 읽히기 전에 사라진 한 장이었습니다. 남극 대륙은 인간의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의 부주의 때문에 그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들보다 더 잊혀지지 않는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장벽 자체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극의 빙벽에 대한 진실은 그들이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스콧의 오판, 셰클턴의 기발함, 버드의 고독, 그리고 현대 과학이 자신의 미래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거의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는 견딜 수 있지만 거의 아무것도 영구적으로는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장벽이 건너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을 비추는 거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콧은 제국주의적 자신감을 가져왔고 죽었습니다. 아문센은 실용주의를 가져와 생존했습니다. 셰클테어는 즉흥적인 대처로 그의 대원들을 구했습니다. 빙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변화했거나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은 남겨진 시신이나 수십 년 동안 보존된 발자국에서 그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그 눈은 최근까지도 녹지 않았지만 이제 녹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가장자리에 서서 위성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빙붕이 부서지고 빙하가 가속화되며 대륙 표면의 어두운 눈처럼 녹은 물 웅덩이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빙벽은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장벽으로서가 아니라 바다에 던져진 병 속의 메시지로서 다가옵니다. 이 메시지는 미래가 과거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한 인류의 한 버전이 보낸 것입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영원함은 인간의 허구입니다. 벽은 항상 일시적이었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대면입니다. 다른 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건너고 건너지는 지속적인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환경을 형성하고 환경에 의해 형성되며 항상 물로 만들어진 장벽에서 피난처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영원해 보일 만큼 충분히 느리게 움직일 뿐입니다. 남극 대륙은 탐험가들에게 가장 어려운 여정이 발견이 아니라 귀환으로 끝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세상이 인간의 용기, 고통, 희망에 무관심하다는 지식을 되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빙벽은 당신이 다른 쪽에서 무엇을 찾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기록입니다. 동상에 걸린 손으로 쓰인 일지, 새하얀 설원을 응시하는 남자들의 사진, 고대 공기방울이 담긴 빙핵 등이 그것입니다. 남극을 건너는 것은 어떤 장벽은 단 한 번만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느리고 인내심 있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장벽을 건너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지도 없이, 귀환 보급창 없이 말입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모든 선택의 무게가 실린 썰매를 끌고 있습니다. 얼음은 기억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문센이 다른 쪽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잊지 않고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녹고 녹으면서 말합니다.